아니 할머니는 어쩌다가 사망하신 거예요? 후두부에 둔기에 의한 상처가 상당수 보였고요. 새끼 손가락이 부러지면서 뼈가 돌출된 상태였습니다. 아마 여러 차례 공격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막아보려 하셨던 걸로 추정이 됐고요. 범행 도구는 범인이 가져갔는지 현장에 없었습니다. 네. 금품을 노린 강도였나요? 물색흔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실이 깨끗하게 정리된 걸 보면 자신의 흔적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감쪽같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네. 감식 결과 역시나 범인의 것으로 추정될 만한 지문이나 족적, DNA 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애쓰고 간 거네요. 그렇죠. 네, 거실 구석에서 그 할머니 휴대전화가 나왔는데요. 네. 무음으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벨소리로 해놓는데 그렇죠. 무음으로 돼 있다는 건 범인이 설정을 바꿨을 거다 예상돼가지고 감식을 했는데 고무장갑 흔히 나왔습니다. 뭐 원한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잔인하잖아요, 사실.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시는 것도 없었고요. 성격도 굉장히 점잖으셔가지고 누구에게 원망을 살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라 금전적인 관계로 다툼이 있을 일도 없었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사건 전후로도 어머니 반찬을 해다 드릴 정도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거 뭐지? 그래서 형사님들은 범행 시간을 추정해서 할머니 집을 방문한 자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아, 피해자분이 사망하기 3일 전인 1월 31일에 할머니 집에 다녀간 분이 계셨습니다. 그 평소 교회에서 자주 만나던 지인이었고요. 그날 저녁 6시 무렵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분이 배웅을 해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후로 피해 할머니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면 적어도 31일 저녁 6시 이후에 범행이 일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월 31일 저녁 6시 이후부터 2월 1일 사이에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일단 범행 추정 시간이 나왔으니까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 아파트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라 CCTV가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외에는 없었습니다. 양일간 지나다닌 이동의 수만 계산했을 때 한 755회나 되더라고요. 755명이 아니라 왜 횟수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횟수로 말씀드린 이유는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식별이 잘 안 됐습니다. 운행을 최대한 오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했는데 수상한 사람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또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형사님은 일단 아파트 주민분들을 상대로 꼼꼼히 네. 탐문에 나섭니다. 혹시나 그 시간대 이상한 걸 보거나 들은 게 없는지 탐문을 하는 거죠. 근데 할머니와 같은 라인에 살던 한 주민이 뜻밖의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31일 밤 10시쯤에 이웃집 여성이 그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한다는 제보였습니다. 그 고무장갑은 네. 아까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고무장갑 흔히 나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제보를 처음에 받고 저희도 내심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에서 고무장갑 흔이 나왔다는 건 저희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런 제보를 받았으니까 혹하더라고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분을 만났죠. 그날 밤 뭐 하셨냐. 밤새 고무장갑을 끼고 복도를 지나다니신 걸 누가 봤다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혹시나 해서 양해를 구하고 집안의 루미널 검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집안에서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각 CCTV에도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아니었나 보다. 근데 사건 현장은 할머니 집인데 이웃에 루미널 검사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범인이라면 범행 현장에서 묻어있는 피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옷을 갈아입었거나 거기서 증거를 인멸한 흔적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 입장에서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루미널을 뿌려보고 이제 확인차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의 처음은 사건 현장이잖아요. 그렇지. 네. 예. 사건이 집안에서 벌어졌으니 집안에 분명 뭔가가 남아있을 거다.
그 저희 팀 형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하던 중에 이제 번쩍 생각이 난 거죠. 이 집에 가장 명확하게 남은 게 있었잖아요. 명확한 거 그 휴지 그쵸? 맞죠? 찰랑거리던 물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 세수대야. 물 날랐잖아요. 손잡이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했고. 그 혈흔입니다, 혈흔.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이제 안방으로 보였지만 네. 분명히 여기서 첫 공격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다. 일단 동선을 파악하면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라도 찾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안방이 아니라 이 형사들이 예전부터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현장이야말로 증거의 보고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서 처음 공격을 받았느냐, 예. 피해자는 앉아 있었느냐, 서 있었느냐를 이제 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혈흔 형태 분석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님은 국내 혈흔 분석의 1인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영일 연구관님을 아, 현장에 모셔옵니다. 네, 아, 네. 그래요? 아세요? 네. 서영일 박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이 서영일 연구관님은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 현장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그 안방을 제외한 다른 곳의 거실이나 주방에 혈흔이 관찰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혈흔의 경계를 찾기 위해서 전부 그 현장 전체를 혈흔을 이제 찾았습니다. 최초 가격 지점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점을 마지막 종착 지점으로 한 다음에 혈흔을 역으로 따라가서 한복 그리기와 같이 역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거실 TV와 냉장고 사이에 위치한 탁자 근방의 벽면과 TVD 벽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소량의 이제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 혈흔은 저희가 분석 결과 정지탈 혈흔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정지탈 혈흔은 피 묻은 범행 도구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방어에서 갑자기 멈춰질 때 관성의 원리에 의해서 혈액이 이탈되어 생성되는 혈흔입니다. 저겁니다. 네. 아, 좀 모양이 좀 다르네요. 네, 그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걸 찾으면 처음 공격한 지점을 추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혈흔이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었는지 아파트 전체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거실 TV와 냉장고 사이에 위치한 탁자 부분에서 그 피 묻은 범구에 의해서 2회 이상 가격당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안방으로 피해가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한 머리가 안방 출입문에 부딪히고 안방 출입문을 등지고 주저앉았고요. 이때 수회 이상의 가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침대 앞쪽 벽면 구석에 쓰러진 피해자는 범행 도구에 의해서 수회에서 수십 회 가량의 가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당한 후에 피해자는 침대 쪽으로 이동되거나 또는 이동을 해서 한동안 누워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럼 범인이랑 그럼 탁자에 앉아서 뭔가 얘기를 나누다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확실히 면식범 아닌가요? 그렇죠. 탁자 쪽이니까. 적어도 탁자에 마주 앉았다는 얘기는 이야기를 나누고 낯선 있었다면 사람을 탁자에 앉히진 않겠죠. 아, 그렇죠. 아, 그럼 면식범인가 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혈흔 분석으로 수사는 이제부터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집안 내부 구조를 보셨다시피 거실과 주방이 트인 곳이라 탁자 주변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면 주방에 있는 물건들로 급히 정리를 하려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을 다시 한번 싹 뒤졌죠. 그렇게 형사님들과 가수대가 거실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던 가운데 부엌 찬장을 수색하던 후배 형사님이 다급하게 우리 연 형사님을 부릅니다. 선배님, 저 이것 좀 보세요. 일회용 비닐 랩이었는데 그 통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만졌네. 그렇죠. 그걸 만졌네. 네. 맞습니다. 아마도 범행 후 범행 도구 등을 챙겨서 가지고 나갔을 걸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것도 고무장갑 끼고 만졌다면
뭐 장갑 흔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혈흔이 묻은 곳에서 희미한 쪽지문이 하나 발견됩니다. 쪽지문은 뭔가를 잡을 때 한쪽에 조금 남아 있는 지문이 묻어 있는 것을 쪽지문이라고. 지문의 일부. 지문의 일부는 거죠. 아, 그걸 요렇게 잡았나 보다. 조심스럽게. 저희도 그 지문이 안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쪽지문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환호를 했습니다. 그 쪽지문으로 이제 비슷한 지문을 가진 사람들 쭉 확인했는데요. 네. 그중 한 명이 사건 현장 인근에 살고 있더라고요. 쪽지문의 주인은 누구였나요? 그 쪽지문의 주인은요. 여성이었고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이 여성을 박 씨라고 지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피해자분과 보험 문제가 좀 얽혀 있었던 건가요? 뭐 지금으로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지금 생각이 보험소리가 들어요.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 쪽지문이 찍혔던 그 혈흔이 피해자분과의 일치한 그 DNA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제일 유력한 용의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뭐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자. 눈빛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네. 그거라도 확인을 해보자 해서 일단 박씨 직장을 네, 찾아갔습니다. 네, 갔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묻더라고요. 경찰인데 물어볼 게 있어서 찾아왔다. 그러니까 정말 차분한 표정과 음성으로 지금 교육 중이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임의동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순순히 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와서 피해자 할머니를 혹시 아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눈빛 하나 안 변하고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찬장 위에 있던 그렇죠. 비닐랩 네. 박시민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혈흔이 묻어 있는 상태로. 차라리 안다고 했으면 좀 덜 의심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나눠주는 판촉물과 동일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서로 안다고 했다면 이제 덜 수상했을 텐데 정말 당당하게 자기는 할머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겠다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체포가 아니잖아요. 이미 동행한 네. 거잖아요. 이미 동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증거로 활용될 만한 것이 없다면 간다고 했을 때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DNA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 박 씨가 범인이라면 이후에 도주를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든지 범행 도구를 숨긴다든지 분명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뭐 수사 과정에서는 당당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범인이라면 불안해서라도 뭔가를 할 수 있죠. 어떤 행동이든. 그때 시각이 저녁 8시쯤이었는데요. 네. 박 씨는 그냥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형사님도 집 앞에서 밤새 잠복에 들어갔죠. 그리고 다음 날 낮 12시쯤 박 씨가 집을 나서는 게 포착이 됩니다.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말이죠. 저희도 그때 불안하더라고요. 네. 주차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도주를 하려고 짐을 싼 네. 건지 아니면 범행 도구를 버리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쇼핑백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분명 사건과 관련된 것일 거다. 그렇죠. 일단 따라 붙자. 만약 버리면 수거라도 해오자 네. 싶어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딱 걸려왔습니다. 선배님, 혈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피해자 할머니가 맞대요. 아, 그 혈흔 지문이 혈흔 지문이 그럼 범인이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박 씨가 범인이네요. 그렇죠. 전화 받자마자 바로 튀어가가지고 박 씨 차 앞을 막았습니다. 오.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당신을 살인 피의자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하고 수갑을 딱 채우는데 체념한 얼굴로 포기한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 양손에 아, 그 쇼핑백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게 뭐가 들어있었나요? 열어봤더니 그 섬유유연제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깨끗하게 세탁이 된 옷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야, 이거 범행 때 입었던 옷이야. 네, 그렇지. 빨았네. 네. 빨았네.
네, 사건 당일에 입었던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보관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CSI 요원들이 실험을 한번 했었는데 네.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했을 때 100배 희석을 해도 혈흔 반응이 나옵니다. 압수한 의류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고요. 박 씨의 그 차량 시트, 핸들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아, 이제는 피해자분을 모른다고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대체 왜 그랬던 거예요? 일단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아예 말을 하고요. 그냥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하면 어떡해. 무피권을 행사하겠다. 결정적인 증거가 다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네. 말을 안 하면은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백을 했나요? 첫 마디가 되게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오빠 좀 불러주세요. 네, 친오빠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 모르니까 일단 저희 이페아에 만날 수 있게 해줬는데요. 네. 자기 앞으로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는데 애들한테 가지 않게 네. 파산 신청을 해달라고 오빠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자백 전에 신변 정리하는 심리적 변화입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피해자분과 정말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렇죠. 모른다고 잡아 떼었잖아요. 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피해자분은 그 박 씨 어머니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엄마의 친구요. 엄마 친구. 박 씨는 최근에 빚이 불어난 데다 암 진단까지 받게 되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 아파트를 찾아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 배회하던 박 씨를 마침 피해자분께서 본 거죠. 거기서 왜 그러고 있냐. 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따라 집에 갔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 탁자에 있던 현금 봉투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손을 댔는데 이제 할머니한테 들켜가지고 범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봉투를 훔치는 걸 할머니가 보고 이제 잘못된 짓이다. 훈계를 하니까 화도 나고 또 이제 너희 어머니한테 이야기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신고도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순간 선반에 있던 돌로 내리쳤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공격이 한두 번이 아니고 앞방까지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계속 공격을 한 것은 그냥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 증거인멸한다고 안방을 그냥 물바다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고무장갑도 꼈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런 건 어떻게 변명을 하던가요? 할머니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쳤는데도 이제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할머니가 계속 그러면 안 된다 꾸지람을 하니까 이제 듣기 싫어서 저체온증으로 빨리 돌아가시라고 물을 가져다 부었다고 합니다. 저체온증이라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며느님이 사고 현장에 갔을 때 집에 있던 유선 전화가 안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할머니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신고를 할까봐 안방에 있던 유선 전화를 빼가지고 거실 서랍장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 살아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날 그 새벽까지 살아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 거실 청소를 하면서 계속 할머니한테 틈틈이 물을 부었고 돌아가신 거 확인하고 나서 비닐 그 랩을 뜯어서 그 범행 도구하고 이걸 싸가지고 도망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까지 너무 잔인하다. 그런데요, 이제 박 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찍힌 CCTV를 함께 보시죠. 저 빨간 차가 주차가 되네요. 맞습니다. 오후 4시 20분인데요. 피해자 아파트 주차장으로 피의자가 들어오고요. 아파트 10층에 내려서 20분 동안 머물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온 피의자가 옷을 바꿔 입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죠, 이번에는. 아, 왜? 그래서 CCTV에 안 찍힌. 복도에는 없고 이제 엘리베이터와 더하고 출입구에 출입구만. 있는데 좀 오래된 카메라라 네.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CCTV 안 찍혔구나. 야, 이거는 전부 다 계획이었네요. 자, 더욱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날 사건 당일날 타임라인대로 정리를 한 건데요. 네.
4시 20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도착할 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네. 23분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3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도착할 때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4시 48분, 2분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다시 내려와서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을 하고요. 5시 16분 차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답사를 2차례에 걸쳐서 한 거네요. 보니까 지금 네네. 같은 날 10층까지 그것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머지 3층은 걸어 올라가는 치밀함까지. 6시 10분에 아파트 외부 갓길에 주차해서 경비실 뒤편으로 도보로 걸어 들어와서 계단으로 김 씨가 사는 층으로 방문해서 들어간 건데 모자가 달린 베이지색 패딩 차림이었고요. 그렇게 새벽까지 그 집에 있다가 범행을 다 하고 새벽 3시 6분에 아파트를 걸어서 빠져나온 거죠. 저녁 6시 10분에 베이지색 패딩 차림으로 최종 올라가서 다음 날 새벽 3시에 나왔으니까 집에 9시간이나 머무른 거예요? 처음에 박 씨가 진술을 하지 않아서 저희도 좀 난감했거든요. 유가족분들에게 사망 그 일자를 그렇죠, 그렇죠. 알려드려야 네. 이제 뭐 재산 날짜나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처음에 CCTV 확인할 때만 해도 저희는 31일 날 그날 바로 범행이 이루어져서 그날 돌아가신 네. 거로 판단을 했었는데 네. 사망 일자를 2월 1일로 다시 네. 정정해 드렸습니다. 아휴, 진짜 무너졌을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저희가 CCTV를 확인하고 다시 물었는데 처음 방문을 했을 때는 본인이 이제 그 자기 삶을 정리하려고 배를 했고 두 번째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심경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금방 내려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아파트로 갔는데 그때 할머니를 만났다고 진술하더라고요. 말이 안 해. 어디 끝까지? 우연히 만났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한테 돈이 좀 있을 거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네가 사업을 하는데 정말 그 어머님 잘 챙겨서 수시로 용돈을 계속 드렸다고 합니다. 그 탁자 위에 있던 현금 봉투도 사건 전에 아드님이 용돈으로 쓰시라고 30만 원을 넣어드린 건데 그걸 쓰지 않고 탁자 위에 두신 거였습니다. 아드님이 준 30만 원이랑 그 할머니가 평소에 목에 차고 다니던 십자가 목걸이 그 귀금속도 훔쳐서 팔았더라고요. 다 합치니까 56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휴. 와.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럼 박 씨는 형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25년형밖에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